선생님, 우리 아빠 유괴범이 아니에요. 전부 다 조작이었어요. 제발 이 증거를 봐주세요. 법정 증인석에서 10살 소녀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 조작된 브레이크,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갓난아기.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건 어디서? 하지만 10살 소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숙부님, 제가 다 찾았어요.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요. 그 아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노숙자였던 남자였습니다. 대체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10년 만에 이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14년 1월 15일 서울역 뒷골목 영하 15도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골목 구석 낡은 골판지 박스 안 50대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이름은 성진. 한때는 천재 엔지니어였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숙자였죠. 이제 끝인가?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빈 소주병 하나, 찢어진 장갑,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3개. 그게 전부였어요. 배는 사흘째 비어 있었고 몸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성진은 눈을 감았어요.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중견기업의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차세대 반도체 설계 분야의 천재였죠. 하지만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훔쳐간 동료는 그 기술로 거대 기업에 스카우트됐고 성진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어요. 회사에서 쫓겨났고 아내는 떠났고 집도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온 지 5년.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으앙, 으앙.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은 눈을 떴어요. 착각인가?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성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끝 쓰레기 더미. 검은 비닐봉지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파란 베네 저고리를 입은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은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성진은 황급히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작은 몸이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멈췄던 성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나도 살 수 있다.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성진은 자신의 낡은 패딩 안에 아기를 품었습니다. 체온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성진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을 찾아서 주머니에 500원짜리 3개로 따뜻한 우유를 샀어요. 그리고 편의점 화장실에서 아기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기는 작은 입으로 우유를 빨았어요. 차가웠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은 그제야 아기를 자세히 봤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베네 저고리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탯줄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버렸을까? 성진은 베네 저고리를 확인했어요. 안쪽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자수? 백합 문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깨진 마이크로칩이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성진은 엔지니어 출신답게 칩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반쯤 망가진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갓난아기 옷에 이런 게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성진은 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다시 안았어요. 작은 생명이 자신의 품에서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성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하늘에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별이라고 부를게. 그날 밤 두 개의 목숨이 서로를 살렸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노숙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갓난아기. 운명은 그렇게 두 사람을 이어주었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별이를 아는 순간부터 성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었어요.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성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별이를 품에 안은 채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아이를 주었습니다. 보호시설에. 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품속의 별이가 작은 손으로 성진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거든요. 마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성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내가 키운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노숙자가 아기를 키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성진은 우선 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부 지원 시설은 노숙자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아기와 함께는 불가능했어요. 결국 찾은 곳은 영등포의 한 고물상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부탁입니다. 일은 뭐든지 할게요. 그냥 창고 한 구석이라도. 고물상 주인 박 사장은 60대 노인이었어요. 별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만 해봐. 일 제대로 못하면 나가야 해. 감사합니다. 성진은 그날부터 고물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고물을 분류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저녁에는 청소를 했어요. 일당은 3만 원. 하지만 창고 한 구석에 잠자리를 얻었고 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별이를 업고 일했어요. 박 사장은 처음엔 못마땅해 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에이, 아기가 울잖아. 내가 좀 봐줄 테니 일이나 해. 박 사장의 아내가 낮 동안 별이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별이는 쑥쑥 자랐어요. 1년이 지나 걸음마를 시작했고 2년이 지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은 매일 밤 별이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고물상에서 주운 헌책들이었지만 별이는 좋아했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이건 숫자란다. 하나, 둘, 셋. 별이는 글자보다 숫자를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가 5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고물상에 고장난 컴퓨터 메인보드가 들어왔습니다. 성진은 엔지니어 출신답게 메인보드를 뜯어보고 있었어요. 별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뭐해? 이거 고장났는지 보는 거야. 어디가 고장났어? 성진은 회로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전기가 흐르는 길이 끊어진 것 같은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별이가 회로도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아빠, 여기. 응? 여기 길이 끊겼어. 여기서 여기로 가야 하는데 중간에 막혔어.
성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별이가 가리킨 곳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회로가 끊어져 있었어요. 5살 아이가 복잡한 회로도를 읽은 겁니다. 별아, 넌 어떻게 알았어? 그냥 길이 보여. 숫자들이 가는 길. 성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별이는 천재였습니다. 패턴을 읽는 능력, 숫자와 논리를 보는 눈. 엔지니어인 자신도 쉽지 않은 걸 5살 아이가 직관적으로 파악한 거예요. 그날부터 성진은 별이에게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회로 이론, 논리 구조, 프로그래밍 기초. 별이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어요. 7살 때는 간단한 코드를 짤 수 있었고, 8살 때는 성진이 5년 전 미완성으로 남긴 기술 노트를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아. 왜 나는 그걸 못 봤을까? 별이는 성진이 풀지 못한 알고리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고물상 월급으로는 별이를 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었어요. 성진은 낮에는 고물상, 저녁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아빠, 오늘 붕어빵 사줄 수 있어? 그럼. 우리 별이 붕어빵 좋아하지? 겨울밤 붕어빵 한 봉지를 사서 둘이 나눠 먹었어요. 차가운 골목 벤치에 앉아서 별이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 그럼 다 먹어. 아빠도 먹어야지. 반반. 별이는 자기 붕어빵을 반으로 나눠 성진에게 건넸어요. 성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별아, 넌 왜 이렇게 착하니? 별이가 성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나 돈 많은 집보다 아빠 가슴속이 제일 따뜻해. 그날 밤 성진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행복하게 해주자. 별이가 9살이 되던 해, 드디어 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성진이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고물상 창고가 아니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별이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빠, 진짜 우리 집이야? 그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별이는 좁은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학교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별이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제 옷 왜 저래? 맨날 똑같은 거 입어. 제 아빠 백수래. 공사장에서 일한대. 별이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수학. 별이는 수학 시간만 되면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도 별이는 순식간에 풀었습니다. 별이는 정말 수학 천재구나. 담임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리고 별이를 수학 경시대회에 추천했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 대회예요. 별이라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예요. 성진은 고민했습니다. 경시대회에 나가면 언론에 노출될 수도 있었어요. 괜찮을까? 하지만 별이는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나 해보고 싶어. 문제 푸는 거 재미있어. 결국 성진은 허락했어요. 2023년 11월 전국 초등학생 수학 경시대회. 별이는 전국에서 모인 500명의 학생들과 경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전국 1등, 만점이었습니다. 그것도 2등과 무려 30점 차이로. 언론이 들썩였어요. 9살 천재 소녀,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 달동네 소녀, 수학 천재로 밝혀져. 신문과 방송에서 별이를 인터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성진은 최대한 조용히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별이의 사진과 이름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한 곳에 도달했어요. 서울 강남 63층 빌딩 최상층 골드텍 본사 회장실. 골드텍?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선도하는 거대 그룹이었죠. 회장실에서 한 남자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이강민 50대 중반. 골드텍 전무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였습니다. 그의 눈이 신문 기사 한 구석에 멈췄어요. 9살 천재 소녀, 수학 경시대회 1등. 사진 속 소녀를 보는 순간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비서를 불렀어요. 이 아이 신상 정보 당장 조사해. 네, 전무님. 3시간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름은 정별이 9세. 아버지는 정성진 52세. 고물상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없습니다. 출생신고도 늦게 됐고 모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강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10년 전 그 아이가 맞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혹시 그래. 10년 전에 처리했어야 할 아이야. 강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골드텍 창업주 이재욱 회장의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차가 다리에서 추락해 불에 탔고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이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었어요. 재욱 회장의 아들 이준호는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준호가 살아있는 한 강민은 절대 회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강민은 준호 부부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위장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준호 부부에게는 갓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서윤, 골드텍의 적통 후계자였죠. 강민은 아기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당일 밤 강민은 부하를 시켜 아기를 데려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흔적 없이 처리해. 시체도 남기지 마. 부하는 아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서울역 뒷골목에 버렸습니다. 한겨울 영하 15도. 갓난아기가 살아남을 리 없었어요. 강민은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부부는 사고사. 아기는 실종. 모든 증거는 사라졌어요. 재욱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2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강민이 골드텍을 장악했죠.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경영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죽었어야 할 아이가 살아서 나타난 겁니다. 전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강민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못 끝낸 일을 지금 끝내야지. 하지만 이미 언론에 노출됐는데. 그게 더 좋아. 저 아이를 유괴한 범인을 잡았다고 하면 되니까. 유괴범이요? 그래. 10년 전 실종된 골드텍 후계자를 유괴해서 키운 놈. 정성진이라는 자를 유괴범으로 몰면 돼. 비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강민은 즉시 변호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10년 전 실종된 이서윤 양을 찾았습니다. 정성진이라는 자가 유괴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성진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성진 씨 맞습니까? 네. 무슨 일이신지. 유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성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별이를 유괴한 게 아니에요. 쓰레기 더미에서 구했어요. 그건 조사받으면서 하십시오. 경찰은 성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별이가 울며 달려왔어요. 아빠. 별아, 괜찮아.
아빠 곧 돌아올게. 아빠. 하지만 경찰은 성진을 끌고 갔습니다. 동시에 다른 경찰들이 별이에게 다가왔어요. 넌 우리랑 같이 가야 해. 싫어. 아빠 놔줘. 넌 유괴된 아이야. 진짜 가족한테 돌려줘야 해. 별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골드텍 회장 전용 저택. 별이는 호화로운 방에 갇혔습니다. 넓은 침대, 비싼 가구, 최신 전자제품들. 하지만 별이에게는 감옥일 뿐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제 이름은 별이에요. 별이가 쏘아붙였어요. 강민은 비웃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이서윤이야. 넌 골드텍 창업주의 손녀야.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내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넌 유괴됐지. 그 정성진이라는 자한테. 아빠는 유괴범이 아니에요. 나를 구해준 거예요. 별이가 소리쳤습니다. 강민은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가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떠들지 마. 앞으로 넌 여기서 살 거야. 이게 내 운명이니까. 강민이 나가고 문이 잠겼습니다. 별이는 방 안에 혼자 남겨졌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담장, 경비원들. 도망칠 수 없었어요. 별이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3일이 지났습니다. 별이는 방에 갇혀 있었어요. 식사는 제때 나왔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아빠가 억울하다는 걸 증명할 증거. 별이는 방안을 살폈어요. 최신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차단돼 있었지만 내부 네트워크에는 연결돼 있었어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별이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가르쳐준 기술들을 떠올렸어요. 네트워크 구조 분석, 보안 우회, 데이터 복구. 별이는 천천히 내부 네트워크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텍 저택의 컴퓨터들은 모두 연결돼 있었어요. 별이는 하나씩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강민의 서재에 있는 컴퓨터. 거기에 숨겨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암호로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별이는 패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준 암호 해독 기법을 사용했어요. 30분 후 암호를 풀었습니다. 폴더가 열렸어요. 안에는 충격적인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2014 사고 계획, 다크, 브레이크 조작 영수증, JPG, 실종 처리 보고서, PDF. 별이는 숨이 멎었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가 조작된 거였어요. 강민이 브레이크를 조작했고 사고로 위장해서 부모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별이를 버리라고 지시한 문서도 있었어요. 실종 처리, 생존 확인 불필요. 별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이 내 진짜 부모님을 죽였어.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증거를 밖으로 빼내야 했어요. 별이는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USB 없었어요. 이메일 차단됐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별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을 때 베네 저고리에 꿰매어져 있던 깨진 마이크로칩. 아빠가 소중히 보관하다가 별이에게 준 거였어요. 별아, 이게 너한테서 나온 거야. 언젠가 쓸모 있을지도 몰라. 별이는 칩을 꺼냈습니다. 반쯤 망가진 메모리 칩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별이는 컴퓨터에 칩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준 회로 우회 기술을 사용했어요. 30분 후 칩에서 데이터가 복구됐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민,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 형, 미안해. 하지만 회사는 내가 맡아야 해. 내 딸만은. 제발, 걱정 마. 잘 처리할게. 대화가 끊겼습니다. 별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10년 전 사고 직전에 녹음된 대화였습니다. 강민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거예요. 별이는 이 파일과 문서들을 하나의 폴더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밖으로 빼낼까? 별이는 생각했습니다. 법정. 아빠의 재판이 곧 열릴 거예요. 그때 이 증거를 공개하면 별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정성진 유괴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객들로 가득 찬 법정. 언론도 대거 몰려왔어요. 노숙자가 재벌 후계자를 유괴해 키웠다는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성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변호인도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지만 제대로 된 변론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반대편 원고석에는 골드텍의 변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이 넘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성진 피고인에 대한 유괴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정성진은 2014년 1월 15일 생후 1개월의 이서윤 양을 유괴하여 10년간 불법으로 양육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괴죄이며 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유괴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이를 구했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날 밤 눈보라가 쳤습니다. CCTV도 없었고 증거 없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골드텍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DNA 검사 결과 이서윤 양은 분명 골드텍 창업주의 친손녀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실종 당시 피고인 정성진은 서울역 일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진이 반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판은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증거가 성진에게 불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방청석 뒤쪽 문이 열렸어요.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어요. 10살 소녀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별이었어요. 재판장님, 별이가 외쳤습니다. 재판장이 당황했어요. 저기 어린이는 방청석에. 저는 증인입니다. 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이서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유괴범이 아니라 저를 살린 진짜 아빠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성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별아.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증인으로 나오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별이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저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이는 법정 직원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 저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직원이 당황하며 재판장을 봤어요. 재판장도 어리둥절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해보세요. USB가 연결됐어요. 법정 대형 스크린에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 2014 사고 계획. 다크. 문서가 화면에 떴어요. 2014년 1월 14일. 이준호 차량 브레이크 조작 계획. 추락 지점 한강대교. 실행자 이강민.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건 조작입니다. 하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 브레이크 조작 영수증 사진, 정비소 이름, 날짜, 강민의 서명, 모두 선명하게 보였어요. 세 번째 파일, 실종 처리 보고서, PDF, 이서윤 양 생존 확인 불필요, 서울역 1대62, 동사 예상, 작성자 이강민. 법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마지막 파일, 음성 녹음, 스피커에서 10년 전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민,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 형, 미안해. 하지만 회사는 내가 맡아야 해. 내 딸만은. 제발, 걱정 마. 잘 처리할게. 녹음이 끝났어요.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강민을 쳐다봤어요. 강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조작?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10년 전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은 저 이강민입니다. 그리고 저를 살린 사람은 정성진 아빠입니다. 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습니다. 영하 15도의 눈보라 속에서요. 아빠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아빠는 저를 10년 동안 키워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런 아빠를 유괴범이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별이는 성진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더 빨리 증거를 못 찾았어요. 성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별아, 괜찮아.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강민 씨,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이강민 씨를 살인교사 및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정성진 씨에 대한 유괴 혐의는 이 자리에서 무혐의 처분합니다. 법정 경위들이 강민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럴 수가. 10년 전에 죽었어야 하려니. 강민이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소용없었어요. 끌려나가는 강민.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성진. 별이는 성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별아. 두 사람은 법정 한가운데서 꼭 껴안았어요.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다시 만난 분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별이와 성진 아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골드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후속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별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별이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골드택의 후계자로서 화려한 삶, 아니면 성진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서윤 양, 아니 별이 양. 당신은 골드택 지분 30%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 3조 원의 가치죠. 3조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저는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별이는 성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성진도 울먹였습니다. 별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내 진짜 가족에.
아빠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저를 키워준 건 아빠예요. 피는 안 섞였지만 아빠가 제 진짜 아빠예요. 변호사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은 별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골드텍 지분으로 작은 연구소를 만들어주세요. 저랑 아빠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으로요. 성진이 놀랐어요. 별아, 그건 아빠는 천재 엔지니어잖아요. 5년 전에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진짜 실력이 있잖아요. 별이는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아빠가 하고 싶었던 연구, 이제 마음껏 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성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랐구나.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3개월 후 서울 강남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5층짜리 작은 빌딩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타로직 기술연구소. 별이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스타는 별이의 이름에서, 라직은 논리를 의미했죠. 개소식 날, 별이와 성진은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언론이 몰려왔어요. 별이 양 재벌 후계자의 삶을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별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뭔가요? 아빠랑 함께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드는 거요. 별이는 성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하지만 진짜 천재예요. 이제 아빠가 꿈꿨던 기술들을 현실로 만들 거예요. 성진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별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았습니다. 10년 전 죽을 뻔한 저를 살려준 건 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입니다. 별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후, 스타로직은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성진과 별이가 함께 개발한 신형 반도체 설계 기술, 기존보다 30% 효율이 높고 가격은 절반이었어요.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재 부녀가 만든 기적. 10년 전 노숙자와 버려진 아기,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자.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연구소 옥상, 별이와 성진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행복해? 별이가 물었어요. 성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나도. 별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10년 전 그날 밤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별아, 만약 아빠가 저를 그냥 지나쳤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성진은 별이를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그 별처럼 2028년 별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이미 대학 학위를 받았고 여러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천재 과학자였어요. 스타로직은 이제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성진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고 별이는 최연소 CTO 최고 기술 책임자였죠. 어느 날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자가 별이에게 물었어요. 별이 박사님, 골드텍 후계자의 삶을 버리고 이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별이는 웃었습니다. 후회요?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왜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선택했으니까요. 그게 뭔가요? 별이는 옆에 앉은 성진을 바라봤어요. 제 아빠요. 성진도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이가 계속 말했어요. 하늘이 내린 핏줄은 끊겼을지 몰라도 아빠가 준 사랑의 끈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10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저를 주운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죠. 그리고 그 운명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를 만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연구소로 돌아왔어요. 연구실에서 나란히 앉아 회로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좋은데. 역시 아빠. 두 사람은 웃으며 일을 계속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 그 아래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이와 성진 아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복주머니였습니다.